내 아들. 드디어 찾았구나.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요. 하지만 그녀는 준석이 쉽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망원시장의 작은 골목, 한영숙은 늘 그랬듯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집을 준비했습니다. 68세의 주름진 손으로 묵직한 육수 냄비를 들어올리며 잠시 허리를 펴봅니다. 시장 안쪽에 자리한 영숙 할매 국밥은 크지 않지만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는 곳이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국밥을 끓이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생선가게 주인의 인사에 영숙은 잔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이고, 습관이 무서운 거지. 이 나이에도 새벽잠은 없어. 하지만 영숙의 눈빛에는 늘 말하지 않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왼쪽 손목에 차고 다니는 낡은 팔찌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은 시장 사람들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팔찌는 45년 전 그녀가 잃어버린 아들에게 채워주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영숙의 과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화려했습니다. 한때 신일그룹의 안주인으로 재계의 중심에 있었던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시어머니와 남편의 동생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갓 태어난 아들마저 빼앗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국물을 저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끓여야지. 영숙이 국밥을 끓이는 동안 시장 입구에서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강준석이었습니다. 그는 신일전자의 부사장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준석은 어쩌다 한 번씩 이 시장에 들러 영숙의 국밥을 먹곤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은 준석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고기 국밥 하나 주세요. 영숙은 준석의 앞에 따뜻한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겉으론 냉정하고 차갑게 보였지만 왠지 올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준석은 묵묵히 국밥을 먹으며 가끔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준석이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다가왔을 때 영숙의 손목에 있던 낡은 팔찌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영숙은 놀라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요? 오래전 일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준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기 때 자신의 사진이었고 팔에는 영숙이 가진 것과 똑같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진입니다. 이 팔찌가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석이 보여준 사진 속 아기의 팔찌는 분명 그녀가 아들에게 채워주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영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가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신일그룹 창업주의 동생 강태준 회장의 아들입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바로 영숙의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낸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숙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기의 팔에는 바로 그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45년 전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채워준 팔찌예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이 내 아이를 빼앗았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영숙이 내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됩니다. 제 양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준석은 말을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준석은 서둘러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그런 준석을 바라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신일 그룹 창업주의 부인이었을 때의 사진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병원 기록까지. 영숙은 이 모든 것을 오랫동안 간직해왔습니다. 내 아들, 드디어 찾았구나.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석이 쉽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한편 준석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우연한 기회에 친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을 끔찍히 아껴줬기에 쉽게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그 국밥집 할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준석은 자신의 양부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입양되기 전의 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입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 이상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제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뭐라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냐? 한영숙이라고 했습니다. 뭐? 전화기 너머로 강태준의 숨이 거칠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말은 믿지 마라. 사기꾼이다. 과거에 우리 회사 돈을 빼돌리려다가 쫓겨난 여자야. 준석은 강태준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은 준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 하나가 툭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진 뒤엔 빛바랜 볼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무리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지만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공허함을 느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준석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영숙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영숙은 이미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영숙은 준석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문 닫을게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 영숙은 준석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탁자와 오래된 사진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영숙과 신일그룹의 창업주였던 강민호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 장면, 기업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영숙이 임신했을 때의 모습까지. 나는 신일그룹 창업주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당시 나는 막 아이를 낳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은 나에게 회사의 지분이 상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쫓아내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어요. 준석은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고 결국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마저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시동생 부부는 아이마저 뺏어가려고 했지요. 그들은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아이를 돌볼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패배한 후 나는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준석은 침묵 속에서 영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출생증명서와 병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영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찾아온 입양 서류의 사본이에요. 강태준이 당신을 입양한 기록이지. 준석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영숙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그의 출생 이름은 강지호였고 친부모는 강민호와 한영숙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45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병원 기록, 법원 서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강태준이 당신을 철저히 숨겼으니까. 몇 번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 찾아갔지만 매번 강태준에게 들켜서 협박을 받았어요. 계속 찾아오면 나도 내 아이에게도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그 이후론 찾아갈 수가 없었죠.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양부 강태준은 사실 자신의 삼촌이었고 그가 자신의 친어머니를 쫓아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하지만 당신 아니 내 아들. 나는 너를 찾을 때를 평생 기다리고 준비해왔어. 준석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45년의 기다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석은 아무 말 없이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인해야 할 진실이 있었습니다. 준석은 자신의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일 그룹 본사로 향하는 길, 준석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잖아. 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삼촌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한영숙 씨를 만났습니다. 모든 걸 알았어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믿는 거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될 거다. 증거가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입양 서류, 모든 것이 있어요. 당장 회사로 와라.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준석은 전화를 끊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일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강태준의 사무실. 준석이 들어서자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다. 강태준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제 출생증명서와 입양 서류입니다. 강태준은 마지못해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 여자는 내 형의 죽음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 회사 돈을 빼돌리려 했고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 우리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준석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형님의 죽음 이후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걸 계획한 건 아닌가요? 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의심해? 어머니를 만나보니 그녀는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더군요. 준석의 말에 강태준은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든 난 너를 내 아들처럼 키웠다. 내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해준 건 나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제 친어머니의 인생을 망쳤어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마침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모든 걸 폭로하고 회사를 뒤흔들 생각이냐? 준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준석은 사무실을 나서려 했지만 강태준이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내가 그 여자 편을 들면 이 회사에서의 내 자리는 없다. 준석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준석이 사무실을 나서자 강태준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준석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회사 자료를 차단해. 그리고 한영숙이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해. 강태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준석은 회사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준석은 영숙의 국밥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진짜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강태준은 이미 영숙을 위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국밥집을 닫고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과의 만남 이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5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을 찾았지만 그가 자신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낡은 사진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준석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하던가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핑계를 대더군요.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죠. 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영숙은 조심스럽게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운 건 당연해.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해.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준석은 영숙의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시간만큼 기다릴게. 그때 영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망원시장 관리인이었습니다. 영숙 씨, 큰일 났어요. 당신 가게에 사람들이 와서 난리예요. 영숙과 준석은 서둘러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일그룹의 법무팀이었습니다. 한영숙 씨, 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어 조사 중입니다. 당분간 영업을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영숙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강태준의 지시였습니다. 준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물러나세요. 법무팀 직원은 준석을 알아보고 당황했습니다. 강준석 이사님, 저희는 그저 지시를 받아서. 누구의 지시죠? 강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준석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머니의 가게를 괴롭히다니요. 내가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군. 이미 선택한 모양이구나. 이런 치사한 방법으로 위협하지 마세요. 당장 사람들을 철수시키세요. 그럴 수 없다. 내가 그 여자의 편을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남남이다. 준석은 전화를 끊고 법무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불법입니다.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저는 언론에 이 사건을 공개할 겁니다. 법무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났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준석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강태준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신일그룹에 있을 때 기록해 모아둔 거야. 불법 거래, 탈세, 강태준이 어떻게 회사를 장악했는지에 관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준석은 놀란 눈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지금까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 단지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될 때를 대비한 거야. 준석은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신일그룹의 어두운 비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어떻게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지, 영숙을 쫓아내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강태준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오랫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더 있어. 영숙은 준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일에 나서고 싶은 거니?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 준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적인 경력, 안정된 삶을 모두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싸워보자. 다음 날 아침, 신일그룹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문서를 언론사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분노에 차서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당장 찾아내라. 강태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준석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삼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준석은 차분하게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강태준 회장의 양자가 아닌 선대 회장이셨던 강민호 회장과 한영숙 여사의 친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준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 어머니를 불법적으로 쫓아내고 저를 강제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5년간 회사를 사유화하며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강태준은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 내가 너를 키워주었는데 이게 내가 할 짓이냐? 삼촌, 당신은 저를 키운 게 아니라 이용한 겁니다. 당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요. 준석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들은 강태준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지른 불법 행위의 증거입니다. 횡령, 탈세, 심지어 제 친어머니를 쫓아내기 위해 조작한 증거들까지요.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강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말이다. 저 배신자의 말을 믿지 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친어머니 한영숙 여사가 45년간 보관해온 일기장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준석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신일그룹에서 사임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준석이 회의실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했지만 진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석은 영숙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영숙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신일그룹의 스캔들과 준석의 폭로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영숙은 준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커리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실과 가족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4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니? 우선은 강태준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영숙은 감격에 차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측근들이 영숙의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한영숙 씨, 강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영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석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강태준이 할 말이 있다면 직접 오라고 하세요. 측근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숙의 국밥집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했고 준석의 전 동료들은 그를 배신자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준석과 영숙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고 마침내 강태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신일그룹의 스캔들을 보도했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과 준석이 국밥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강태준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초췌하고 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준석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강태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검찰이 내일 나를 소환한다더군. 준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강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지. 그는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 45년 전의 일.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형수님과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지난 세월은 돌아오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강태준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준석이 이름으로 옮긴 증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민호 형의 아들인 준석이가 가져야 할 것들이니까. 준석은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겁니까? 그땐 형님이 갑작스럽게 죽고 어머니가 회사의 지분을 형수에게 뺏길까봐 나에게 제안을 해왔다. 나도 그때는 젊었고 욕심에 형수의 지분을 뺏어서 회사를 장악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기 위해 내 어머니를 몰아냈다. 하지만 이제 다 지나고 보니 부질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 그게 다야.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내일부터는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될 테니.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영숙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도련님. 강태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로 인해 내가 40년이 넘도록 겪어온 아들을 잃은 고통은 너무나도 컸지만 이제라도 찾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해줘서 고마워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강태준은 무릎을 꿇고 사죄한 뒤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국밥집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는 강태준이 자신의 비리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며칠 후 신일그룹은 비상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준석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준석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영숙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바로잡을 수 있어. 그것이 내 아버지가 바랐을 일이야. 준석은 신일그룹의 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첫 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창업자의 뜻을 기리며 민호그룹으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은 영숙을 명예이사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당신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영숙은 감격에 차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회사로 돌아가는 대신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이곳에 있단다. 국밥을 끓이며 사람들을 만나는 이 소박한 삶이 좋아. 준석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주 국밥집을 찾아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를 도와 국밥을 팔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이 국밥을 팔다니 신문에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홍보가 될 거예요. 어머니의 국밥집을 돕는 회장님이라니 멋지지 않나요? 영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준석이 특별한 손님들을 데리고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성과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셔왔어요.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 수진이고 이 아이는 우리 아들 민우예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리 오렴, 우리 강아지. 어린 민호는 수줍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국밥 끓여줄게. 준석은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손자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준석의 아기 때 팔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민호에게 물려주고 싶어.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손자의 작은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이 팔찌는 우리 가족의 역사야. 내 아빠가 아기였을 때 차고 있던 거란다. 어린 민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다. 고마워요, 할머니. 영숙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민호가 할머니의 국밥 맛을 제대로 알 때까지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우리 손자에게도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45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국밥집의 창문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숙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행복을 마침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준석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들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저녁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민호그룹은 준석의 리더십 아래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의 국밥집은 이제 망원시장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영숙은 여전히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국밥을 끓였습니다. 망원시장의 작은 국밥집에서 한때 재벌가의 안주인이었던 한영숙도 평범한 할머니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국밥에는 45년의 기다림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어떤 화려한 재벌가의 음식보다 더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영숙의 국밥집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망원시장의 명소로 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 가족의 사랑과 화해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